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옛날 구소련의 속국이었던 14나라를 순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나라인 아르젠바이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셔스 3개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 조지아며 또 아르메니아 그리고 이 아르젠바이잔이 이 코카시아 3개국이라고 합니다. 코카셔스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이 카스피해와 흑해 그 사이에 있는 세 개 나라를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인구 조사를 할 때에 당신이 백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아유 코카시언이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인의 고향이죠. 여기가 노아의 방주가 이제 그 아라라산에 머물고 그 머무는 모든 노아의 식구들이 첫 번 내려온 곳이 조지아 그리고 아르메니아 그리고 아르젠바이잔 이쪽에서부터 이제 다시 인류가 이렇게 병창했습니다. 아르젠바이잔 하면은 최근 한 달 전인가요? 비행기 사고가 있었죠. 항공기. 그래서 이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격추가 돼가지고 거의 다 이렇게 사망을 했던 일이 있는데 이것이 러시아의 그 어떤 요격에 의해서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가 됐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도 이 전운이 감도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수도는 바쿠라고 그럽니다. 이 아제르바이잔은 그렇게 나라가 크지는 않습니다. 8만 6천 제곱킬로미터니까 남한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약 한 10만 제곱킬로미터 있잖아요. 보다 조금 적고 인구는 많이 적습니다. 천만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은 이 카스에 위치한 공화국으로서 수도는 바쿠고 공용어는 아제르바이잔을 씁니다. 주민은 주로 이 아제르바이잔이라고 일컫고 동쪽은 카스피해와 접하고 있고 북쪽은 러시아와 또 러시아의 그 다케스탄 공화국과 함께 있고 서쪽에는 조지아와 아르메니아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이란이 접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가 없는 내륙국으로서 여기에 영토 내에 이제 이 자치국이 있는데 이 아르메니아와의 전쟁 이후에는 사실상 독립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 국기에 있는 내용대로 초생달에 있고 별이 있으면 뭐죠? 이거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전체가 아주 이슬람이 강합니다. 자, 아제르바이잔은 튀르키예와 문화가 비슷하며 이웃 국가인 아르메니아계 주민의 나라 또 아르메니아의 남서쪽에는 그 아제르바이잔의 고립 영토이자 또 아제르바이잔의 자치공화국인 나히체반 공화국이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지배를 한때 받았으나 러시아 튀르키예 전쟁의 결과로 러시아가 승리함으로 러시아에 편입되었습니다. 1922년에 소련에 가입을 했죠. 그러다가 이 구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1991년에 독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이 독립된 국가의 연합체에 가입했습니다. 나라의 삼면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중앙은 넓은 쿠라 아르쿠스 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산지에는 강수량이 있으나 중앙 저지대는 건조하여 스텝 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스텝은 초원지대라고 그러죠. 그리고 동남쪽 구석의 랭코란 평야는 아열대 기후입니다. 주민은 주로 90%가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코카시안입니다. 그리고 3%의 러시아인과
또 2%의 아르메니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퀴르의 사람들도 소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석유와 석유 제품, 또 기계 제조, 면화, 과수, 포도의 재배, 또 포도주 양조 이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코커시아 나라 세 나라는 다 포도 재배로 유명합니다. 이거는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가 포도를 심었더라.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해서 나체 모양으로 이렇게 잠을 잤던 그거와 관계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카시의 세 나라가 다 포도주로 유명합니다. 에너지원으로 석유, 천연자원, 수력, 전기인데 석유는 질이 좋은 편이며 주로 수도인 바쿠 근처의 육상과 또 카스피해의 해저에서 산출이 됩니다. 또 공업은 석유업 장치류 이걸로 또 알루미늄 제품 이런 것이 또 많이 되고 쌀과 담배의 재배로도 유명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일람 헤이다르 오글루 알리예프, 좀 길긴 합니다만은 이분은 아주 오랫동안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이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이 있으니까 올해 이렇게 집권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1961년생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주변의 나라가 이제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렇게 돼서 지도를 보시면 동쪽에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흑해가 있어요. 그 여기에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게 아르제바이젠, 또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혹은 조지아 이 세 나라가 이게 코카시아 3국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전부터 이 삼국을 지배해 온 소련이 또다시 삼국을 다시 지배하였고 1991년도에 소련이 해체될 때에 이 세 나라는 다 이렇게 그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다라는 거. 코커시아 삼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옆에 흑해, 블랙시,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카스피해, 이 사이에 있는 세 나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노아가 아라산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정착한 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에서는 아라라산이 보여요. 그러나 이제 아제르바이잔은 좀 이렇게 내륙 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라라산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국가라는 거. 자, 정치로서는 1991년도에 구소련에서부터 독립이 된 이후 대통령제 국가로 독립이 됐습니다. 1993년에 갑자기 과거 아제르바이잔 지도자였던 이 알리예프가 2대 대통령이었던 이제 아빌 바즈 엘지바이를 몰아내고 자신은 강권적인 정치로 아제르바이잔을 통치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입니다. 2003년 말에 이제 알리예프의 건강 악화가 되면서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게 되었으며 장남이 이제 총리에서 대통령 후계자로 지명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승리해서 권력의 세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은 이것을 불법이라 판단하고 비판하여 유혈 시위도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선거로 선출되어 임기는 7년 중임이며 재선은 될 수 있고 정부 강요는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95%가 이슬람 교도예요. 그래서 참 여기가 기독교가 강해야 되는데 아르메니아 보십시오. 얼마나 기독교가 강합니까? 조지아도 마찬가지죠. 근데 유독 이 나라만이 95%가 이렇게 이슬람이에요. 아제르투르크인을 포함한 이슬람교가 95%
모임이고 시아파가 더 많습니다. 85%, 수니파 15%. 시아파는 오늘날 이란이 대부분 시아파죠. 수니파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이슬람의 종주국인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니파가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독교, 러시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있고 유대교가 있습니다. 아주 일부입니다. 이슬람교는 튀르키예의 지배 시절에 전파되어 아르젠바이잔의 흔적이 많이 남아 이슬람교가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종교가 되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아파가 이렇게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1991년에 독립을 얻은 후 아제르바이잔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또 유럽 부흥개발은행, 또 이슬람 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의 회원국이 됐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금융조직은 아제르바이잔의 중앙은행, 상업은행, 비은행 신용기구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은 한국을 비롯한 나라들이 이 나라의 유전을 탐사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카스피해에서 생산되는 석유와 가스는 아제르바이잔에 놓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서유럽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이 통과세도 받고 있죠. 아제르바이잔은 모두 7개의 석유관, 가스관이 지납니다. 2005년 5월에 완성됐던 BTC라는 라인은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와 조지아 그리고 튀르키예 이거 3개국을 잇는 1768km에 해당되는 석유관이 이 나라를 지나고 있습니다. 문화를 살펴보면 아제르바이잔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 지난 11에서 13세기에 걸쳐 문화 황금기가에 해당되는 문화 붐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때 주로 예술, 교육 이런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때 모두 이슬람 문화가 이렇게 붐을 했던 시절입니다. 이 새로운 산업과 또 상업 분야의 지식청은 기금을 마련하여 도서관과 학교, 병원 등을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아제르바이잔 예술의 주몽은 러시아 제국 내의 튀르키예 또 이슬람인들에게 영감을 주어 이슬람 세계 최초로 극장과 오페라 극장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문화는 예술과 축제의 나라로 많이 발전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페라 및 발레 극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또 국립박물관은 귀중한 역사적인 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어서 이거 한 며칠 정도 봐야 될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이 인류의 그 백인 그 최초의 그 문화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외에도 이 나라는 다양한 문화 축제로 유명한데 특히 노비루즈는 이 아르젠바이잔에서 가장 큰 축제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공연 또 가수들의 그런 음악 그리고 소리 전통 이런 독특한 음악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또 무가미라고 부르는 전통적인 음악은 아르젠바이잔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소련에 속한 국가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아르메니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아제르바이잔을 살펴봤습니다. 또 이제 벨라루스를 우리가 이제 살핍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도 이렇게 살핍니다. 조지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쯤은 아마 카자흐스탄 이거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또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을 우리 차례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를 갑니다. 벨라루스의 수도는 민스크고 요거는 이제 금방 읽었던 그 코카셔스 나라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또 여기에 벨라루스는 여기에 번호에 보니까
몇 번에 해당되는가 하면은 3번에 해당되는 거기에 있습니다. 3번, 우리 14번이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거에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붙어 있는 나라고, 그리고 이제 9번이 리투아니아, 4번이 에스토니아, 8번이 라트비아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에 보면 몰도바 이렇게 있는데 이런 나라들을 우리들이 간단하나마 살필 겁니다. 벨라루스 갑니다. 공화국에게 수도는 민스크고 민족 구성원은 동슬라브 쪽에 속하는, 그러니까 그 노아의 아들에 의하면은 야벳 족속에 속하는 그런 이제 분들로 동슬라브 쪽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우크라이나, 러시아인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나라는 러시아와 매우 유사한 나라이며 친러 성향이 강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지금 여기도 거의 뭐 전쟁 중에 있는 나라처럼 그렇게 많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나라가 벨라루스 나라입니다. 벨라루스 뜻 자체가 하얀 루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러시아 제국 시절 때에 러시아어로 벨로루시아라고 불렀던 나라. 그 대한민국에서는 한때 백러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실제 벨라루스는 화이트 이제 루테리언이라고 의미를 했는데 1991년 9월 당시 벨로루시 소비에트 유니온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여기에서 국호를 이제 그렇게 리퍼블릭 그리고 벨라루스라고 이 벨라루스 공화국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영어 국호도 이제 벨로루시아라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오늘날 BELARUS 벨라루스라고 바꿨고, 대한민국에서도 1991년 12월 10일 날 정부의 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회의가 2차 회의에서 국호를 벨로루스로 표기하기로 결정했지만 벨라루스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2008년도 12월 달에 우리 벨라루스로 수정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백러시아라고 사용했던 이 명칭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얀 러시아라는 것으로 직역이 되고 있는 이런 내용이죠. 벨라루스는 이래서 흰색을 좋아합니다. 집도 보면은 다 흰 집들 많이 있고 옷도 흰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합니다. 동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남쪽으로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북쪽으로는 라트비아 경계를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공용어는 벨라루스어와 러시아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2년부터 91년까지는 벨라루시는 바로 이 구소련의 한 거기에 나라였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 제국에 편입이 됐다가 1922년에 소련에 편입이 됐고, 그리고 1990년에 주권을 선언하고 91년에 독립선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비교적 북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옛날에 빙하가 많은 그런 곳이어서 평원국, 빙하 작용을 받은 평형국으로 기후는 대서양의 비교적 좀 따뜻한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후는 또 온화한 편입니다. 러시아 그저 벨라루스 사람이 78% 해당되고 러시아인도 13%에 해당되는, 그 외 폴란드인, 우크라이나이 있습니다. 산업이 특히 발달돼 있으며 기계 공업이 전체 공업 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트랙터, 농기구, 공작기계, 전기, 무선기기 이런 전자계통 계산기가 특별히 유명합니다. 또 석유,
가스, 화학 공업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요. 1992년에는 가격 자유화 조치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벨라루스 특징은 흰색입니다. 흰 옷을 입기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그 의상도 그렇고 또 모든 어떤 가공품 이런 것도 흰색을 이렇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라루스는 상징적인 색깔이 흰색입니다. 대통령입니다. 루카센코라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던 이분 1954년생이십니다. 이분은 그 최장기 집권 대통령이자 유럽의 최장기 집권 현직 대통령입니다. 구소련 시절 그때 독립 이후로 이분이 지금까지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지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옆에 러시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폴란드 주변에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보시고 우크라이나가 바로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여기가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이런 미사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중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옛날에 빙하지대여서 대부분이 평야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산림은 유네스코 세계 유네스코에 그 지정될 만큼 아주 산림으로도 유명하고 또 드네프르 강이 국토의 일부가 흐르고 있어서 참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우리 지도에 보시면은 우크라인 요즘 전쟁하고 있는 바로 그 위에 벨라루스가 있고 옆에 있는 사진이 전통 복장입니다. 흰색이 많죠. 흰색이 이렇게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네스코에 등록된 산림이 이게 있는 곳이어서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런 평원지대에 이런 또 산림이 있어서 참 자연 경관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 벨라루스의 역사를 보면은 2차 대전 때는 독일의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1918년 이때부터 독일의 그런 지배도 잠시 받았고요. 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 독일은 소련을 침략하면서 벨라루스 땅은 독일군의 점령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일의 흔적도 있고 결국 1990년 7월이니까 옛날 구소련으로부터 일찍이 이렇게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대개가 91년도에 독립을 얻었는데 이 나라는 90년 7월 27일에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12월에 독립국가 연합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대통령 루카셴코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지리와 간단한 역사를 살펴보면 평균 해발 고도가 낮고요. 느리게 흐르는 강이 많은 평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이 참 좋고 기후도 온난한 편입니다. 고대에는 이 지역에 바르바르족이 살았답니다. 그 후에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군과 로마 제국, 몽골 제국 등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곳이고 20세기 초에는 로마노프가의 러시아 제국에 흡수되었다가 1918년도에는 독립했지만 4년 뒤에 다시 소비에트 유니온, 소련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이제 독립을 이제 하게 됐던 곳이고요. 이렇게 참 아름다운 역사적인 유물이 많습니다. 민스크 수도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벨라루스 수도에서 좀 벗어나서 이런 초원의 모습, 강이 흐르는 모습, 또 이런 빌딩 옛날 구소련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아름다운
벨라루스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나라는 정부가 종교단체에 대한 억압으로 점점 더 구소련 체제처럼 되어가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복음주의 교회는 예전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편입니다. 선교사님들의 다 수고와 기도 덕분입니다. 벨라루스 현지 사역들로 전보다도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부 지도부는 사실상 전보다 더 독재적으로 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2002년 10월 이때 벨라루스는 유럽에서 가장 억압적인 종교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루카젠카 이 대통령은 그가 집권한 두 임기 동안 종교법을 강제 집권해 왔습니다. 그래서 몇몇 국제 감시 기관에서 비민주적으로 치러졌다고 보는 10월 17일 선거 결과로 루카젠카 이 대통령의 억압적인 정책이 3기에도 계속될 걸로 봅니다. 이 정책으로 복음주의 교회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단체들은 정부에 등록돼야 했고 등록 과정이 심히 어려워서 러시아 종교회나 로마 캐토릭 또 유대교 단체들만 적합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18세 이상의 교인은 100명이 공식적인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비등록된 이 복음주의 교회는 교회 건축 허가나 이것이 나지가 않습니다. 노방전도도 불법이고 5명 이상 모이는 가정교회도 불법입니다. 정부 정책도 보험주의 교회든 사무실 임대해 주는 것도 금지하거나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벨라루스는 선교에 굉장히 아주 어려운 그런 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많이 가 계시는데 잠시 우리 작년 2023년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의 현황을 보면은 이제 174개국에 사역하고 있는 장기 선교사님이 2만 1,000명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이제 코로나 이후의 통계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에 장기 선교사가 약 5,000명 이상 줄어든 그런 숫자라고 합니다. 또 선교단체 소속한 단기 선교사 450명, 매우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외국 국적의 국제 선교사, 즉 미국 국적을 가졌다거나 유럽 국적을 가졌다거나 이런 선교사님이 한 1,000명 정도, 이것도 많이 줄은 편입니다. 또 우리 한국 선교사의 그런 현황을 이제 또 다른 통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장기가 2만 2천 명, 뭐 2만 1,000명이나 2천 명 별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또 선교 단체 소속된 단기 선교사 482명,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450인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 이제 외국 국적을 가진 국제 선교사가 910명, 여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 이것을 추정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의 한국 선교사가 약 170여 개국에 지금 한 2만 2천 명 정도 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한때 뭐 3만 이상 가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수가 많이 내려갔고 가장 심각한 것은 선교사님의 고령화에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선교 나가는 것이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은퇴 나이가 됐습니다. 또 심지어 은퇴 나이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뭐 평소 30년, 40년 선교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남아서 지금도 선교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이 이렇게 바톤을 좀 체인지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추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1.5세나 젊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좀 배출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교단별로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나마 합동 측에서는 이제 GMS 이거를 통해서 2천여 명의 99개국 나가 있고, 통합 측이 84개국 한 1,000여 명이 나가 있고, 감리교회가 67개국에 852명이 나가고 있고, 기아성이 한 834명 해서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쭉 이 연도별로 그리고 또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한국, 남아시아, 중동, 서유럽, 동남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유럽, 남태평양, 북아프리카, 서중앙아프리카 이런 각 지역마다 다 한인 선교사의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선교 단체에서 KWMC나 KWMA나 이런 단체에서도 이 각 지역별로 이런 통계들을 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은퇴하시는 분 또 장기, 단기 이렇게 구별해서 이런 이제 통계를 매년 이렇게 갱신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토탈해서 한 2만 2천 명 정도 지금 2024년 이렇게 추산되고 있고 내년에 전망을 해 보더라도 올해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특히 지금 한국이 대통령 탄핵도 되고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매우 참 불안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 원래 통계를 이렇게 보면은 헌금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 지원도 상당히 줄어가는 그런 현장에서 내년 2025년도도 밝은 전망은 되지가 못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라도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속히 좀 안정이 돼야 되겠어요. 또 최근에 무안 공항에 비행기도 추락 사고는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랜딩하는 과정에서 기어가 이렇게 랜딩 기어가 작동되지 않은 관계로 이렇게 179명 희생당했던 이런 것도 참 악재로 작용하지요.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가 강국이 돼야 복음도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우크라이나는 지난번에 다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지금 이것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우리 사역하고 계시는 최하영 선교사님이 한 달 전에 저희 로이교에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제 요게 다 그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교회당 모습이고 이렇게 곳곳에 또 교회당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최하영 선교사님은 종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강의를 끝내면서 종교에 대한 것을 잠깐 터치를 하니까 또 우리 마침 에, 우리 김효생 목사님께서 여기에 대한 자료가 경교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다고 하면서 제게 또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정말 아주 좋은 자료들을 많이 그동안 강의를 하셨구나 하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만 오늘 잠깐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시간 된 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경교하면은 네스토리우스 이거 여기에 이분이 이제 원조입니다. 381년부터 451년에 활동하신 분이신데 초대교회 교부 레벨이죠. 이분은 특히 그 안디옥 학파의 수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이 우리 초대교회의 제1차 그 교회 회의가 니케아에서 325년에 하지 않습니까? 1차 회의가
몇 년 후에 그게 콘스탄티노플에서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회의가 382년에 바로 에베소에서 가졌습니다. 바로 그 이제 에베소 회의, 네, 미안합니다. 그 431년에 에베소 회의에서 가졌을 때에, 그때에 요즘으로 말하면 로만 캐토릭, 이제 서방 교회가 됐던 그 캐토릭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세오토코스라고 추앙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대했던 분이 네스토리였습니다. 왜 그 마리아가 왜 하나님의 어머니냐고, 그냥 사람일 뿐이고 그 사람을 성모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캐토릭에서는 네스토리오스를 이단으로 정죄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단성론자라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네스토리오스가 예수님의 인성은 부인하고 신성만 강조하는 단성론자라고 몰아세우면서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캐톨릭에서의 이단입니다. 그때 이분이 이제 여기에 충격을 먹고 이집트로 유배하는 중에 사망을 하고 말아서요. 그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이 사상을 신봉했던 그 당시 안디옥 학파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성모로 주장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대항해서 그들이 이제 교세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동로마 중심으로 확장을 하지요. 동로마에서도 특별히 이제 그 에데사라는 곳 중심으로 이 경교가 이제 저 동진을 합니다. 다 이제 아시아 동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실크로드를 따라서 경교가 이제 번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동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오늘날 우크라이나, 또 아까 우리 그 벨라루스며 이런 그 아르메니아며 이런 곳에 기독교가 이제 이 동로마 중심했던 그 영역으로 해서 저 몽골 쪽으로, 또 저기 이 카자흐스탄, 또 기르기즈스탄, 또 이래서 중국을 거쳐서 일본까지 전달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에도 많은 경교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국에서는 635년, 그 당시 당나라 태종 때입니다. 이때에 이 경교가 정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당태종이 경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국교로 삼아가지고 300년 동안 935년까지 경교가 당나라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때 중요했던 사실은 그때 우리 한국은 신라시대 때에 불교가 막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불교의 고성들이 여기 당나라에 불교를 배우러 왔다가 그들이 이 그 경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교의 교회당을 세운 것이 오늘날 이게 불국사입니다. 불국사는 시안에 있는 경교 교회의 꼭 같은 모습이에요. 그게 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3만 개 사찰이 다 이 경교 스타일의 그런 이제 법당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우리 옛날에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당이죠. 이런 영향을 한국에서 직접 받게 되고, 또 이런 경교 십자가도, 또 석제 십자가, 동제 십자가가 우리나라에 많이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에 불교 공부하러 갔다가 이거를 이 경교를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실 때는 또 이렇게 그 돌 십자가도 가져오고, 또 이제 그 성경책도 일부 가져오고, 또 그들이 당나라에서 침례까지 다 받고 이렇게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일본과 만주 지역에서는 경교의 영향력이 한반도에서도 입증이 됐는데 1956년도에 경주에서 출토된 신라시대 유물 중에서 석재 십자가, 동재 십자가 더불어 이게 마리아 관음상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그 위에 우리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봅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김양선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거기 가서 불국사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그 타협을 해서 그것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어, 이 숭실대학교 거기에 이제 기독교 100주년 이제 박물관을 세웠는데 기초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시안에 가면은 그러니까 중국이죠. 장안이라고 하는 시안에 가게 되면은 대진경교 유행비가 있어요. 이 대진 하면은 이게 이제 페르시아 이런 나라를 얘기합니다. 경교 페르시아 때부터 이렇게 페르시아 이 경교 네스토리우스 경교가 여기에 이제 당나라에 전달됐다는 것을 기념해 가지고 635년에 당나라에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유행비는 781년에 세우게 됩니다. 781년에 이제 세우는데 요 대진 경교 유행비가 시안에 있고 요게 카피본이 금강산 장안사 부분에 있어요. 금강산에. 그래서 1917년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탁본에서 여기 저 뭔가 이 숭실대학 100주년 기념관에도 그렇게 있지만은 또 이제 오늘날 수원에 가보면은 이경문 목사님께서 또 이것을 그대로 복원해서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에서도 두 번이나 여기에 가보고 견학을 다 하고 직접 또 강의를 들었습니다마는 참 귀한 그런 경교 박물관이 우리나라에도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옆에 보이는 요게 이제 대진 경교 유행비입니다. 유행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십자가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원이 있고 십자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서 끝이 이렇게 다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경교 십자가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발레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발레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여기 두 개가요. 이제 지금도 그 숭실대학교에 가시면은 이게 볼 수가 있는데 5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를 전시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우리 SBS에서 우리 이거를 촬영하러 갔습니다. 요게 이제 촬영해서 이제 사도 도마가 한국에 왔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내년도 2월 17일부터 23일 두 번이나 걸쳐서 방영을 합니다. SBS에서 주일날 7시 50분부터 8시 40분까지 이렇게 두 번이나 방영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게 메인으로 이렇게 이번에 또 다큐에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에 계시는 전재규 장로님 이분은 의사시고 우리나라의 호스피스를 시작하신 분이고 또 우리나라에 마취하는 모든 주사를 시작하신 분으로 지금 연세가 90이 되세요. 근데도 지금도 건강하십니다. 대구를 이렇게 예루살렘,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역사에 대해서도 퍽 아주 조예가 깊으시고 많은 또 방송을 하셨던 우리 전재규 장로님 이분이 같이 이번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SBS에서 여기에 촬영하러 이제 갔더니 요 두 유물을 아주 뭐 잘 보관해서 이렇게 특별한 곳에 보관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니까 그 우리 보는 앞에서 꺼내와 가지고 이거를 다 샀던 보자기를 풀고 이거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 옆에 있는 것이 1954년도 아까도 56년도 얘기했지만 54년도에 김양수 목사님이 불국사에서 발견했던
돌 십자가가 나오는데 이게 불국사에서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 다음 여러 군데에서 이 사찰에 이 돌 십자가가 발견이 됐습니다. 적어도 한 10여 사찰에서 발견이 됐는데 우리가 짐작컨대는 더 많이 있는 줄 아는데 그 사찰에서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창기 오는 그리고 사찰들이 이런 의외로 돌 십자가가 많이 보존되고 있다는 거. 이게 경교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게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정말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모습인데 이거를 불교에서는 관음상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붙여서 마침 불교의 어떤 한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사이즈가 돌 십자가는 좀 크고 요거는 좀 작아요. 이게 그 마리아 상은 어쨌든 이 마리아 상도 이렇게 함께 발견된 이것을 우리가 직접 이 김양선 목사님이 이렇게 수집해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숭실대학교 기독교 100주년 박물관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발레 지역에서 나왔던 십자가 유물들 이거를 보게 되고요. 그 옆에 보면은 이경은 목사님의 박물관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원나라 때에 징기스칸이 때죠. 그때 징기스칸을 제외하고 그의 부인, 그의 딸들, 그의 아들들이 대개 이 경교 신자였다고 그래요. 이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 원나라 때 발견됐던 그런 이제 경교의 유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통일 신라 시대 때 경교 유물들로 유명한 것은 석굴암이에요. 석굴암에 있는 불상을 보면은 거기에 12제자상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12제자상이 없어요. 그거는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12제사상이 있죠. 그리고 후광들이 있잖아요. 후광. 이렇게. 이것도 전부 다 기독교의 영향, 이게 그 경교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여기 통일신라 시대 때 경교 유물들이 이만큼 많이 나왔습니다. 십자가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오고 또 이렇게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뭐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모습이라며 석굴암에 보면은 이 불상 여기에 이마에 보면은 트라이앵글로 되어 있어요. 트라이앵글. 이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런 설명들이 기독교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인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원을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인도의 아소카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아소카 시대 때에 캐토릭과 불교 사이에는 많은 교류가 있었대요. 요번에 성탄절에도 조계사 한 법당에서 현수막 걸어놓은 거 KBS 뉴스에도 나왔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게 절간에서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4월 촉발 때는 어때요? 또 천주교에서 거기 가서 또 현수막을 겁니다. 성가 탄생일을 축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교류가 있어요. 그게 멀리 아소카 제국 시대부터 이게 이제 내려왔던 그런 어떤 영향인데 그때 틈새로 이게 경교가 그게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경훈 목사님의 그런 박물관에 가보니까 그냥 겉으로는 완전히 불상이에요. 불상인데 여기 이마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또 여기 가슴에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어떤 심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게 다 경교의 영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큐에서도 얘기가 영주에 가보면 도마상이라고 알려진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경교의 영향의 불상이 아니겠느냐. 그저 상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그 전통적인 것으로서는 뭐 누구를 초상을 만든다든가 동상을 만드는 거 이거 우리 문화가 아닙니다. 제2계명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 보면 경교의
영향일 것이다 라는 게 많은 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산동 지방에서 이제 발견된 그런 곳인데 일부 그 성창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성창기가 보이죠? 이게 이렇게 참 잔을 이렇게 따라서 성창기로 이용했던 것인데 이런 비슷한 것이 가야문에 있습니다. 김해 국립박물관에 가보시면 이런 성창시가 많이 발견이 돼요. 또 대구에 가보면 압둘국이라든지 그 대구 지금 국제공항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그게 소도였대요. 그 도피성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이 많은 유물들이 지금 출토가 되는데 이런 성창기로 수령되는 이런 유물들이 많이 이렇게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나라에 이런 경교의 영향이 많았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들어보면은 네스토리우스 이분이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총대 주교였습니다. 이분을 중심으로 시작된 네스토리우스 파가 중국 대륙에 와서 토착화 된 것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거를 경교라고 한문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출생이 불분명하지만 안디옥에서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이분이 크리소스토돈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그분의 제자기도 합니다. 그 안디옥에서 교육을 받고 근처에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서 장로가 됐어요. AD 428년도 안디옥 학파의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데오도레 밑에서 수학을 하면서 유명한 설교가로 알려졌습니다. 동로마 황제였던 데오도시우스 2세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즉 그의 신학은 안디옥 학파의 기독론적인 전통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열심히 있는 신앙과 경건한 삶으로 제2의 크리스토스dom이라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런 그가 이단 논쟁에 휘말게 된 거예요. 캐톨릭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예전에 70년대 학교에 공부할 때는 우리는 이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캐톨릭에서 의도적으로 성모 마리아 숭배 안 한다고 이렇게 정제된 것을 알고 지금은 우리 한국신학교에서 거의 다가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이 학파 사이에 이렇게 해묵은 감정 싸움에서 그게 희생자가 바로 네스토리우스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그 생에서 큰 빛을 보지 못하고 이분은 저기 이집트에 가서 망명해서 거기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451년에 칼케돈 신조가 나올 때. 그 옆에 있는 것이 바로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635년에 여기에 이제 어떻게 이 경교가 당나라에 전래했던 그 과정을 쭉 다 설명하고 있고 그 옆에 보면은 페르시아 언어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한문이고요. 이거는 또 그 옆에 보면 일부 또 외래어가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 유행비는 781년에 만들었다고 그러고 장안에 있는 시안 거기에 그 사찰에 우리로 말하는 교회당이죠. 거기에 이것이 이제 보관된 것인데 이런 것 같은 카피가 우리나라의 금강산에도 또 지금 우리 수원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를 데오도코스로 부르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를 사람을 낳는 자라 엔스로포토코스 또 그리스도를 낳은 자라 크리스토토코스 이렇게 부르는 것을 선호한 것이 바로 경교입니다. 사실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이들 중에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단성론자라고 이렇게 캐톨릭에서 이렇게 음모론을 뒤집어 씌운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인
키릴 감독이 이 네스토리우스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도권과 힘이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가 이단으로 정죄받게 됐던 것입니다. 대가야 시대 때 유물들, 여기 보면 경교의 유물들이 들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이렇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교의 동방선교와 한반도 전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우리 신라 선덕 여왕 4년 때 경교 선교사가 이제 도착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528년에 진흥왕 때입니다. 그때 이제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로 나오는데, 이 경교 때문에 그 전에 527년에 2차 돈이 불교인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이때에 아마 경교의 영향으로 그가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기독교가 우리 이 김수로 왕, 호황후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사도 도마가 선교한 관계로 우리나라가 불교보다 500년 앞서 우리나라 들어오게 된 것이 이제 점차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의 순교도 이런 경교와 불교 간의 갈등의 관계에서 비롯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대해서는 오늘날 불교인들도 다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그 선교사님들이 1885년도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는 것이 시초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미 사도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했던 2000년 전에 그렇게 됐고, 그리고 또한 경교가 계속 신라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삼국유사 이런 책에도 나오고요. 그러나 그 후에 우리나라가 불교국가 그리고 유교국가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런 그 어떤 기독교 영자는 훗날 들어오신 선교사님 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아주 먼 후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이 정설처럼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요즘은 이제 고고학 발전과 이런 유물 발전으로 이것이 다 뒤집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